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날씨가 좀 따뜻해진다고 하죠. 내일도 이런 포근한 날씨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풀린 날씨에는 감기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또 그동안 추웠기 때문에 얼었던 부분들이 녹으면서 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하면서 우리의 건강도 챙기고 또 신체도 잘 지켜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되겠죠.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발빠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올림픽 특집 평창은 지금. 예, 광고가 후심인데 제가 오늘 약간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3부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 내내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평창은 지금 순서인데요. 자, 오늘도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해서 평창 올림픽의 이모저모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역시 올림픽에서 1승 거두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어제도 8대0으로 스웨덴한테 졌죠? 예, 그렇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참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 조별리그 2차전에서 스웨덴에 0대8로 크게 졌거든요. 이 경기는 이 스위스하고 1차전 할 때하고는 다르게 대표적인 경기력이 좀 살아났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셔리머리 감독이 스위스전하고는 다르게 이 북한의 정수현 선수를 빼고 이 대신에 이제 그 여승희 선수를 투입했고요. 예. 2라인부터 4라인까지 선수 구성에 변화를 주면서 이제 나름의 승부수를 띄웠는데 스웨덴을 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단일팀이 경기 시작 4분 만에 첫 골을 내줬고 1피리어드를 0대4로 뒤졌습니다. 2피리어드에서도 한 골, 3피리어드에서도 3골을 추가로 내줬습니다. 이 단일팀이 2연패를 기록했고요. 일본과의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한 골도 못 넣은 건데요. 그죠? 스위스하고 스웨덴전에서. 일본전은 내일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처럼 올림픽 1승이 목표인데 골은 넣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도 어제 스위스에 1대3으로 패해서 2연패를 기록했거든요. 예. 일본은 아시아 최강입니다. 세계 랭킹 9위고요. 근데 이런 일본도 아직 올림픽에서는 1승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하고 같이 올림픽 이 첫 승을 놓고 내일 격돌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마나카 다케시 일본 감독도 정말 이기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일본도 올림픽 1승에 대한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일본이나 우리나 올림픽 첫 승에 대한 비원 같은 어떤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내일 대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한일전이란 특수성이 좀 있고 또 이제 또 이 국내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기를 좀 기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한일전 내일 오후 4시 40분에 열립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스키 역사상 최초로 메달에 도전했던 최재우 선수 말이에요. 예. 야, 정말 아쉽게 2차 결선에서 실격했네요. 예? 요 2차 결선 한 고비만 넘으면 이제 메달을 바라볼 수 있는 3차 결선인데 2차 결선에도 실격했습니다. 이 빙상은 우리가 세계 정상에 올라섰지만 설상 종목에서는 아직까지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이 한 개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스키 사상 최초의 올림픽 메달이 기대가 됐던 최재우 선수인데 이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 2차 결선에서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이 모굴 스키는 예선에서 20명이 결선에 오르고요. 1차 결선을 통해서 다시 12명을 추려서 2차 결선에 올라가는데 최재우 선수 예선 1위로 1차 결선에 올라간 뒤에
2차 결선까지 진출했는데 2차 결선에서 이 두 번째 점프하고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이 경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또 이 사연이 있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빙상연맹의 행정실수로 참 기가 막히게 올림픽에 못 나가나 했다가 극적으로 출전한 이 노선영 선수 말이에요. 예.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500m에서 14위를 기록했는데 지금 세상을 떠난 이 동생과의 약속 지켰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켰습니다. 그 레이스를 잘 펼쳤고요.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극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한 이 노선영 선수, 어제 이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500m에서 14위를 기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쇼트트랙 국가대표였던 동생 노진규 선수가 2016년에 이 고륙종이란 암으로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동생을 대신해 올림픽 출전의 꿈을 다지던 노선영 선수인데 어제 1분 58초 75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1분 58초 75는 노선영 선수가 지금 네 번째 올림픽 출전인데 올림픽 개인 최고 기록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노선영 선수 동생과 함께 달렸다, 약속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노선영 선수 어제 레이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마음이 후련하다 이런 소감을 밝혔거든요. 예. 노선영 선수가 주 종목이 1500m가 아니고 팀 추월입니다. 이 팀 추월에서는 메달에 도전해볼 만한 그런 실력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 선수들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쇼트트랙 여자 500m에서 메달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가 있습니다. 예. 이 여자 3000m 이 계주의 히어로 최민정 선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쇼트트랙 여자 500m에서 메달에 도전합니다. 이 500m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남녀 모두 다 500m에서는 취약한 종목이거든요. 예. 여자 쇼트트랙도 이 세계 정상이긴 하지만 아직 500m에서는 금메달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이 1000m하고 1500m가 주 종목인데 500m도 현재 세계 랭킹 1위거든요. 상대 선수에 대비한 전략도 각별로 다 준비를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내심 이 전 종목 그러니까 4관왕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남자 쇼트트랙은 이 황재원, 임효준, 서일아 선수가 1000m하고 5000m 계주 예선에 출전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메달 순위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금메달 1개로 오스트리아하고 공동 8위고요. 예. 독일이 금메달 1개를 추구해서 금넷, 은 하나, 동 2개로 1위를 지키고 있고 2위가 네덜란드, 3위가 노르웨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메달 순위가 이게 IOC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 아니죠? IOC는 메달 순위 이거 발표 안 할 거요? 예, 발표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올림픽 헌장에 예. 올림픽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개인 간의 경쟁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때문에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 메달 순위를 발표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 메달 순위는 각국의 언론이 집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금메달 기준이고요. 예를 들면 금메달 1개면은 은메달 5개보다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죠. 예. 이렇게 이제 미국의 CNN하고 뉴욕 타임스 같은 이 언론들이 금메달 기준이라 하고 반면에 미국의 NBC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금은동을 묻어 합한 메달 총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메달 1개보다도 예. 동메달 2개 순위가 더 높다는 뜻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16개월 만에 1심 선고를 오늘 받습니다. 자, 이 최순실은 18개 혐의 중에서 뇌물죄를 비롯해서 12개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을 엿볼 수 있는 일종의 예고편이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있을 2심 판결의 주요 핵심 쟁점, 관전 포인트가 어떤 건지 관련해서 검사 출신이시죠. 정태원 변호사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예. 자, 정 변호사님 보실 때의 오늘의 핵심 이 관전 포인트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뇌물을 그 액수를 얼마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째 포인트고요. 예. 두 번째는
특히 이제 그 이재용 삼성 전 부회장과 관련해가지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런 점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또한 안종범 그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 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도 상당히 관심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세 가지를 꼽으신 이유가 뭐예요? 관전 포인트? 우선 지금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 공모에서 592억 이상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을 했고 368억 원을 실제로 수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예. 그래서 이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 형이 굉장히 달라지고 되고 더더군다나 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경영권 승계 작업을 관여했는지에 따라 갖고 사건의 성격과 이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선거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정한 청탁이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든지 김영환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이 상당히 관여를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제가 하나씩 좀 여쭤볼게.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같이 묶여 있는 부분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에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부정청탁,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증거 능력 이런 것들인가요? 네, 결국 이제 주된 거는 뇌물입니다. 특정 범죄 가용 추가해서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미르재단에 대한 강제보금, K스포츠의 강제보금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 강요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공범으로 되어 있고요. 또 삼성 관련 범죄, 뇌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삼성의 승마 지원이라든지 미르재단 또 K스포츠재단에 돈 낸 것 이런 것들도 전부 같이 묶여 있고 또 플레이그라운드라든지 포스코 펜싱팀 창단 이런 것들도 같이 직권남용 내지는 강요죄로 같이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알아보죠. 뇌물 액수 얼마 정도로 인정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정태훈 변호사님께서는. 예, 지금 공소장 상으로는 592억을 요구 내지는 약속을 했고 368억을 수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성의 경우를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선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대한 뇌물죄는 제3자 뇌물로 되는데 그건 좀 인정이 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적어도 승마 지원 관련 뇌물은 인정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액수가 1심에서는 72억, 그다음 항소심에서는 36억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적어도 36억 이상은 나올 것은 명백합니다. 근데 36억하고 368억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점은 이제 삼성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 204억을 뇌물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액수가 크게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부정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 때는 그러니까 이 협박을 받아서 뇌물을 할 수 없이 줬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 있었고 그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줬다 이렇게 됐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 이런 자체가 있지 않았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 제3자 뇌물 그러니까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또 영재센터에 대한 16억 후원금은 제3자 뇌물로 기소됐기 때문에 그것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결국에는 이제 물론 이제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지금 최순실 씨 재판부가 반드시 그에 따르라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서로 재판부마다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최순실 씨 지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나오는 그 판결 결과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아하. 그대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정태훈 변호사님께서 세 번째로 꼽으신 관전 포인트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그렇습니다. 증거 능력인데 이게 오늘도 어떻게 이 증거 능력이 부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는 부정됐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항소심 재판부는 그런 그 수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이 될 수가 있지만 그거는 그 형사소송보다 전문 증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씨가 서로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했다. 또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수석이 어떤 지시를 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 내용을 인정하는 증거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따라서 이거는 전문 증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문 별로 증거? 인정할 수 뭐예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 지금 증거가 뭐예요? 재판부는 장시호 씨와 차은택 씨에 대해서 예. 이 증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이 증거가 어디에 쓰이느냐, 증거 제출 목적, 입증 기준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번 재판부가 장시호 씨나 차은택 씨와 마찬가지로 증거로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 관련해서 뇌물 액수가 항소심 재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전문 증거가 뭐예요? 근데 지금 전문 증거는 남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전문 증거입니다. 아, 전해 예를 들어서 들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고 예. 법정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직접 그 얘기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남의 얘기한 걸 가지고 재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재용 씨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전 부회장이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얘기를 전달받은 안종범 전 수석이 쓴 수첩은 남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니까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미법에서 히어세이 룰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증거에 관해서 인정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말이에요. 정태훈 변호사님이 보실 때 지금 구형은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인데요. 그죠? 네네. 선고에서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선 그 뇌물만 보면은 특가법상 1억 이상 뇌물 수수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고요. 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5억 이상 받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11년 이상 징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다 뇌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 강요죄도 있고 여러 다른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경합범 가중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15년 이상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5년 이상이요. 예. 그러면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이게 지금 엮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예, 지금 재판부는 결국 이거는 비선 실사인 최순실 씨와 현직 대통령의 공모에서 국정농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에 그대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판결도 한 3월쯤 나온다고 그러는데, 예, 네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2시 반인가요? 2시인가요? 그때 있죠? 네, 2시 10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시군요. 그때 한번 보고서 또 한번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을까요?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8시 36분 03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는 좀 풀렸는데 풀리면 자동차 숫자가 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알아볼까요? 박호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좀 설을 가까이 하기에 평소보다 좀 차가 더 많은 상황이고요.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사고도 있었습니다.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사이 4차로에 추돌사고 발생해서 이 부근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에서도 공항 쪽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양대교와 방화대교 사이 4차로에 사고가 났는데요. 지금 운전자분이 나와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으로 좀 차가 많은 구간 언주로입니다. 성수 가는 길 내곡터널에서 구룡터널까지 밀려가고 있고요. 분당 방향으로는 성수대교 남단에서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쪽으로 밀립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윤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등에 대해서 호예세를 도입하겠다 이런 모양이던데 호예세가 뭐예요? 그러니까 호예라는 게 상호 호자에 그렇죠. 혜택할 때 해. 그러니까 서로 혜택을 주고받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매기겠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예. 영어로 저도 이 단어를 정말 오랜만에 reciprocal tax라고 한답니다. 오랜만에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보더라도 오랜만에 봤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호예세로 이게 해석을 했는데 예. 말이 호예세라는 건 사실 윈윈이잖아요. 우리말로 그렇죠. 윈윈세라고 예.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윈윈이냐는 거죠. 말만 내가 받은 만큼 예. 너한테 주겠다. 이에 느니 눈에 느니 저는 함무라비 텍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함무라비세. 그러니까 내가 당한 만큼 너 주겠다라는 예. 거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는 것 같아요. 대로 조금 말로 받는 세금이 뭐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죠. 미국은 중국, 일본,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고 있다. 그들은 어떠한 처벌도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으니 이번 주 안으로 호예세를 부과하겠다. 우리가 받은 세금만큼 왕창 바가지를 씌우는데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매기지 못한다. 여기에 누가 수긍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약자인 우리가 더 많은 그걸 받잖아요. 최근에 세이프가드 그 세탁기하고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의 세이프 긴급 수입 제한 조치도 했었고요. FTA 지금 개정 협상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껐떡하면 한일 조작국 지정한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호예세라는 말이 좋아 호예세지 함무라비세 같은 이런 보복세지 사실상. 리시프로컬이 아니라 리벤지 텍스. 다 갖다 오셔야 복수세. 보복세. 예. 예. 이런 걸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새벽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미국은 근데 1,6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원래 이걸 발표하기로 하는 거에 이 호예세를 얘기한 겁니다. 예. 원래 이제 트럼프발 인프라 투자 이건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우리 돈으로 1,6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최근에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세계적인 그 금융시장의 어떤 그 쇼크. 거기 중에 하나도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른다는 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걸 걷어들여야 금리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 인프라 투자를 하면 인플레가 있으니까 미국 금리가 좀 더 일찍, 좀 더 자주, 좀 더 많이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휘청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계획 발표했는데 미국 증시는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1.7% 다우지수가 올랐습니다. 이게 다 전 세계 오늘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는데요. 미국발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있고 그동안 너무 올랐으니까 사실 사람이 너무 오르면 내려갈 게 불안하잖아요. 그런 명분을 찾다가 미국발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계기를 타서 지금 계속해서 증시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건 또 어떤 영향을 미치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는데 근데 이게 쉽겠어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대통령이 맞습니다. 지명을 1993년 8월에 시행이 됐는데 네. 이 이후에 생긴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금융위원회가 법제처에 물었습니다. 법제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얼마를 할 수 있는데 절반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이건희 회장 그 차명계좌에만 4조 원이 넘는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50%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니까 2조 2천억 원의 과징금. 정말 아마 국내 사상 최대 과징금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보통 은행들은 10년치 정도의 기록
원장을 보유하고 예. 있거든요. 그런데 1993년이 지금으로 몇 년 전입니까? 25년 전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요새 하도 옛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25년 전이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1980년에 예. 5.18도 지금 뭐 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법적으로는 되게 힘든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거냐. 금융위원회 유권 해석은 받았는데 또 과징금 부과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 여론을 또 어떻게 이길 거냐.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래서 뭐 금감원 국세청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형사 문제 발생 안 하나요? 과징금으로 끝날 문제인가요? 이게 참 연기. 이미 지금 그 소득세에 대해서는 1,000억 원을 부과하겠다라는 걸 지금 밝히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세금 말고 세금은 국세청이, 벌금은 판사가 그렇죠. 때리는데 네. 과징금이라는 거는 그 부당이익을 환수하자는 거잖아요. 주로 이 기업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공정위원회나 뭐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 행정적 처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법적 처분과 추징금하고 비슷한 거죠. 예. 몰수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징금이 더 큰 거지 지금 현재 과세화하는 것보다는 2조 2천억 원까지 예. 가능하다는 건데 가능할지 진짜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에요.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훔치면 10배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건 진짜 10배가 아니라 100배 해야 돼요, 이거. 예? 아니, 중소기업이 힘들게 저거, 기술 개발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대기업이 손쉽게 가서 숙배소 빼서 오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요. 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이후 이제 이것도 홍종학 세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홍종학법이라고 원래 유명했었잖아요. 예. 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서 홍종학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내 이름이 붙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말씀하셨던 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힘들게 개발하는 다음에 그걸 사들이죠. 아니면 뺐죠. 보통 협력업체들로부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현재 손해액의 3배로 돼 있는데 이걸 10배로 늘리겠다는 거고요. 지금 당정 협의를 거쳐서 이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이 분개한 것 그런 일이 있으면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그러면 신율세로 해서 100배로 하죠. 뭐 신율이든 뭐 정인세든 뭐 저는 그러면 올려야 돼요. 99배로 할까요? 그러시든지. 네. 자, 올해 전국 땅값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인데요. 이거 매년 2월에 발표합니다. 올 1월 1일 기준인데 6.2% 늘었는데 이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뭔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체 땅을 조사한 게 아니고 대표적인 땅 전국에서 2,750만 필지 중 50만 필지만 조사해서 한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6월까지 공시를 하거든요. 이게 재산세,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지방세, 양도세, 증여세 산정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유세 많이 오를 거다. 아하. 이런 기사가 나온 이유가 이 표준지 공시지가 6%나 올랐기 때문인 거죠. 그렇군요. 오늘 최순실뿐만이 아니라 신동빈 회장의 1심 선고 재판도 있죠. 그렇습니다. 미리 보는 박근혜 재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최순실 기자셔가지고 그냥 이 제목이 그냥 예.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용어 쓰시면 일본어에 안 돼요. 네. 이렇게 얘기했을 뻔했는데 최순실 씨가 몇 년형을 받을까요? 예. 이게 일단 검찰은 25년을 구형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안종범 전 수석과 신동빈 회장도 같은 형사 합의 22부가 1심 판결을 내립니다. 네. 2시 10분부터 하는데 아마 쭉쭉쭉쭉 하면 판결 한 3시 넘어서나 선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 틀은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틀은 같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영재센터 관련해서 돈을 줬다. 이건 무죄를 받았거든요. 신동빈 회장도 최순실 씨가 요구했던 하남체육시설을 지어주는 대가로 건립비용을 주는 대가로 면세점 승인권 얻었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솔직히 그 고등 2심 재판부하고 이번 형사 22부 판사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한번 오늘 오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지난 9일 개회식을 가진 평창 동계올림픽 25일까지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명승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지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올림픽 열심히 보시죠? 우리 배종찬 본부장님도. 그죠? 네, 응원하면서 박수 치면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맥주도 한잔 하시면서. 네. 자, 근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은 뭐예요? 네, 우리 국민들이 보기를 원하는 경기 종목이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명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쇼트트랙 여자 계주 선수. 넘어지고 나서 하는 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선 1위로 골인하는 말이에요. 대단해요. 명장면. 예술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예.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일 실시하고 12일 발표한 조사, 전국 500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 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됐고요. 응답률 6.2%,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이 질문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평창올림픽 경기 관람 티켓이 무료로 주어진다면 무료로 지어진다면 저도 좀 받고 싶은데요. 이 어느 경기를 가장 보고 싶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쇼트트랙 스케이팅과 피겨 스케이팅이 그죠? 각각 26.2%, 예. 25.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스하키, 스피드 스케이팅, 스키 점프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쇼트트랙,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첫 메달 주인공이 또 남자 쇼트트랙이 임효준 선수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근데 연령대별로도 이게 좀 보고 싶어 하는 종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네, 동계올림픽을 보는 쏠쏠한 재미가 있을 텐데, 이 동계올림픽을 나누어서 보면 크게 이 얼음 위에서 경기를 하는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경기가 있고요. 또 눈 위에, 눈 위에서 펼쳐지는 설상 경기로 나눠지는데 우리 대표팀은 이 얼음판 위,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경기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또 김연아 선수가 독보적이었던 피겨 스케이팅도 들 수가 있겠는데 이 성별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남자는 쇼트트랙 스케이팅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여성들은 피겨 스케이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겨 스케이팅 방송을 할 때는 좀 채널을 양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연령별로도 흥미로운데요. 예. 2030 세대는 쇼트트랙 경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이 40대가 피겨 스케이팅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50대와 60세 이상은 반반이었습니다. 예. 이 쇼트트랙 경기와 피겨 스케이팅 경기에 모두 비슷한 정도의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올림픽 때, 사실 이쪽으로 너무 관심이 쏠려서 이게 올림픽이 빛을 못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김여정에 대한 관심,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어떻습니까? 네, 단연 김여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그러니까 SNS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김여정 검색어를 대입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이 박람한 2박 3일 기간 동안 수만 건의 언급량이 나타났습니다. 이 긍정과 부정 연관어 검색도 해봤는데요. 이 긍정적 내용이 또 부정적 언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일각에서의 분석대로 미소 공세가 성공적일지 여부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 2030 세대가 이탈되면서 예. 지지율이 하락해서 50%대까지도 내려갔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소폭 조금이지만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 실시하고 12일 발표한 조사인데요. 전국 2,501명, RDD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4.9%고. 전화 면접입니까? 네, 조사 방법과 가중 처리 방법은 앞에 소개한 개요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 대통령 긍정평가 63.5%, 이 부정평가는 32.1%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긍정평가 이후 부정평가 이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크게 이유는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긍정적인 평가는 이 적폐청산, 이 최순실과 관련된 이 공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받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이 이 지지율의 긍정적인 이유로 꼽혔고, 이 부정적인 평가 원인은 아직까지도 남북 단일팀 이 구성과 관련된 논란, 또 이 과거 보복 정치 등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여간 정치권도 그 이념 논쟁이 올림픽 갖고 또 좀 시끄럽잖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 각 정당의 지지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북한 응원단과 관련해서 가면 논쟁도 펼쳐지면서 이념 공방도 펼쳐지고 있는데. 그 김일성이 젊었다 얼굴이다 이런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아닌 걸로 거의 판명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 44.4% 단독 실주를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20% 문턱을 넘었다 다시 19.1%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이 당명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바른미래당은 11%, 정의당 7%, 민주평화당 4.2%로 나타났습니다. 아, 바른미래당이 몇 %로 나타났다고 그러셨죠? 11%로 11%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바른미래당, 이 오늘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민주평화당은 생겼고, 근데 이 호남 2030 세대 중도층을 중심으로 분석을 할 때는 지지율 차이가 어떻습니까? 네, 바른미래당인데요. 통합 움직임 초반에는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 과정에 당내 불협화음도 발생했고, 이 창당 시기가 이 하필이면 올림픽 개최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시선 분산 효과 때문에 이 지지율이 추가 상승되는 이 컨벤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 지지율이 정체되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 예. 이 호남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호남에서 바른미래당 12%, 민주평화당 9.5%로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도층에서의 기대는 해볼 수 있겠는데요. 예. 중도층에서 바른미래당 16.2%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전체 지지율 11%보다 높았습니다. 그런 만큼 중도 보수와 이 중도에 얼마만큼 바른미래당이 잘 이 정치적으로 겨냥하는 승부수를 던지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자,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된 거 내일만 지나면 설 연휴죠. 자, 여러분들 고향 내려가실 준비 오늘부터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준비 될 겁니다. 자,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